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5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아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네, 왜요? 나 만나니까 좋아요? 안녕. 우리가 지난 회에 53회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란님을 모시고 젠더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더 이렇게 궁금한 게 많고 질문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모자랐죠. 네, 그래서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란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회차에 네, 최근에 이제 뭐 여기 안산에서 일어난 공대위 또 활동하고 계신 그 일에 대해서 네, 뭐라고 명명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공대위 그 명칭이 뭔가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이제 안산 중간간 불송치 사망 사건. 약간, 그러니까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처음 이 사건을 이제 마주했을 때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네. 좀 불렀던 것 같고요. 네. 지역에서는 피해자가 이제 그 청소년이라고 네. 한 부분을 좀 접목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뭐 성폭력, 뭐 약간 이렇게 공대의 명을 붙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초 보도 때 약간 10대, 약간 요게 되게 중요하게 보도가 되었어가지고, 네. 만으로 19이고, 네네네네. 그러면 청소년법에도, 청소년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흔히들 10대라고 하면 이제 더 이제 연령이 더 이제 나이가 어린. 중고등학생. 예. 그렇게 약간 특정을 해서 처음에 유가족분들 만났을 때도, 대학생이다. 그래서 너무 10대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만 좀 보여질까 봐 약간 이거를 어떻게 다시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다. 이런 표현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초반에 댓글 중에 아까 생각 미처 못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2차 피해의 하나의 요소가 그런 거였거든요. 10대 주점. 그러니까 그 주점이 이제 흔히들 생각했을 때 이제 단란주점. 예, 그런 이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0대라고 하면 10대가 왜 학교도 안 가고 약간 이런 식의 댓글들이 초반에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정정하고 싶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 탄핵받은 분이 그 양반이 왜 이름을 말을 만으로 못해요? 그러게 왜 윤상열이라고 말을 못하는가? 내 입이 더러워지기 싫어서요. 만으로 어쨌든 만 나이를 이렇게 어쨌든 공식적인 문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청소년으로 이렇게 보는 건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청소년으로 된다면 그러면 이 경찰 수사할 때도 물론 본인이 가서 다 하지만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호자나 이렇게 동석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봐요. 일단 그러니까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제 보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이제 형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상 중간간으로 봤던 것 같고 피해자가 성인이라서 따로 가족들한테 공지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이 이야기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생년월일이 지났거나 약간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되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신뢰관계인으로 이제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상담기관의 활동가들이 동석할 수 있거든요. 가족이랑 지인도 물론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고요. 조사받을 때. 네. 네, 그래서 꼭 혼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요. 그 지난 회에서 그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네, 그 시간이 다 되어서 중단되었었는데요. 네, 그 네.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이런 경찰이든 뭐 검찰이든 뭐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제도가 미비한 것도 있고, 법의 내용이 부족한 것도 있고, 실무적으로 약간 실제 이 사람의 인식이 미친 영향도 저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찌 보면 성폭력 수사나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들은 201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여성 단체들, 반성폭력 운동 단체들의 요구와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일정 부분 약간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신뢰관계인 동석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국선 변호인 제도라든지 또는 성폭력 수사나 재판은 전담 수사관이나 재판부가 해야 돼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쭉 이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인데, 문제는 제도와 실제로 이걸 운용하는 사람 간에 이 내용이 충분히 숙지되지 않거나 이걸 되게 기계적으로 해석하거나 제대로 발휘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안 움직일까를 보면 법이 문제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강간죄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라고 하는 구성 요건이 있어야 하고 중간간에 대해서는 한거불능 또는 이제 심신상실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CCTV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외견상으로는 술에 만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가 완전히 이제 의식을 상실한 상태는 아닌 블랙아웃 상태야 라고 보는 어떤 수사관들의 태도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월 말에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강간죄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연방 검사로 있었고 지금 로스쿨 교수로 있는 분을 모셔서 미국의 동의 기준의 법 체계와 한국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작년에 처음에 본인이 이제 강간죄 관련해서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이제 비교법 연구를 한다고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희 상담소에 이제 메일을 보내서 오셨던 분이었거든요. 작년에도 토론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작년에는 일본 사례를 가지고 했고 이번에 미국 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미국 그 교수님이 오셨을 때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그분이 중간간이 뭐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간이면 강간이지. 준강간이 뭐야? 강간을 준한다는 이 중간간은 뭐야? 이 사람이 술에 만취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잖아. 더 심하잖아. 근데 막 그런 거죠. 무슨 중간간이야? 그런 요건이 왜 필요해? 이렇게 하고 그 중간간을 저희가 설명하는데 정말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분이 이해를 실제로는 대단히 하기 어려워했고 대체 이게 무슨 뭐냐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약간 수사도 어렵고 수사하기도 어렵고 재판부가 기소돼도 판단하기 어려운 이 요건으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하는 거 법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 강간죄 개정은 진짜 하루빨리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로 성립하고 싶지 않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중간간이라는 걸 넣을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1953년도에 형법이 제정됐을 당시부터 이 법조문이었는데 그게 일본의 형법을 따온 거라고 하고 여성의 정조가 보호법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정조라는 것은 이 여성이 진짜 극심하게 저항하면 훼손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조관념이 깔려있는 법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조가 아니라 이제는 성적 자유결정권의 문제야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극심하게 저항해서 지켜야 할 것이 아니고 나의 의사를 기반으로 해서 성적 행위를 결정하고 거부하고 협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는 살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법문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는 전혀 그런 상상이나 그런 변화를 이끌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기본 세팅이니까 폭행 또는 협박이 기본이거든요. 강간죄를 구성한 기본이니까 이걸로는 다 안 되는 거를 세월이 흐르면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폭력도 만들고 중간간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술이 매개되면 그러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간이 일어나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지? 동의는 아니고 그러면 심신상실한 거불능. 장애인은 뭐지?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성적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을 기본값으로 둘 것이냐가 사실은 강간죄 개정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문은 왜 바뀌기가 힘들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한국은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유결정권의 침해로 성폭력의 보호법이 바뀌었고 판례도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강간의 상황은 정조와 관련한 어떤 문제라고 여기는 태도가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폭력 통념이기도 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편견에도 되게 닿아 있는데 여성이 극심하게 저항하면 성폭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태도라던가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남성에게 책임을 묻거나 되게 손쉽게 가해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될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을 그 누구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다 강간 상황에 되게 준하는 성적 관계를 맺어오는 경험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동의 여부로 개정되면 나도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을 나는 느끼나 남성 국회의원들 특히 그러나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여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의 첫 번째 성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내가 동의한 어떤 관계가 어떤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정말 그렇다면 뭘까? 정말 다 그냥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다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성적 관계라고 하는 게 성적 행위라고 하는 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라고 하는 문제로 이동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다른 걸로라도 빠르게 은식과 사회적인 문화가 바뀌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건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인데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이 됐고 그게 이제 3월에 시행이 됐고 1심, 2심 모두 다 무죄가 된 성폭력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증거가 없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중간간 술이 매개가 됐는데 피해자가 만취를 한 상태 자기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눌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도 초기 경찰 조사 받을 때에 그 자료가 있는지 본인도 몰랐대요. 나중에 핸드폰을 보니까 녹음이 되어 있었고 1시간여 동안 이 성폭력 상황과 이 가해자와 대화가 녹음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싫어 그만해 아파
뭐 등등등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게 저희가 이제 세보았을 때 75회가 넘어요. 그런데도 무죄가 됐거든요. 1심, 2심 무죄가 됐고 피해자가 3심 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하지 않았어요. 아니 녹음 증거 있는데 왜 무죄죠? 가해자가 오인할 수 있었대요. 네? 동의했다고? 예, 동의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 사건도 이제 수리 매개가 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지 못했는데 가해자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제 이 사건 직전에 합의한 성관계를 했었다라고 가해자가 주장해요. 가해자의 주장이죠. 피해자는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인용해요. 가해자의 말을. 예. 그래서 그 사건도 검찰이 기소까지 한 거는 정말 이제 수사기관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지만 법원이 잘 살피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문제 그리고 피해자가 3심 대법원에 이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하지 않아서 재판이 종결된 것에 대해서 재판 절차 진술권이 인정되지 않은 문제 그다음에 다른 사건은 유죄가 됨에도 예를 들면 이제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은 이제 그러니까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요건이 이제 폐기됐거든요. 강제추행은 아닌데 강간은 여전히 이렇게 하는 건 평등권 침해 등등의 이유로 재판 소원을 제기를 했고 지금 사전 심사 중입니다. 사전 심사가 끝나면 이제 본안으로 가요. 본안으로 가면 이제 헌재가 이 문제를 살피기 시작하는 단계가 될 거여서 법이 바뀌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걸 기본권의 측면에서 다루고 약간 분명히 하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마 6월 중순이 지나면 헌재에서 사전 심사를 해서 본안을 갈지 아니면 우리 이제 안 보겠다. 그냥 각하를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각하하면 다시 요 똑같은 걸로는 네,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아니 그러면 긍정적으로 변화한 거는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네. 너무 없으면 또 네, 우울해질 뻔. 있군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라기보다는 가해자의 잘못이야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느껴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더 이상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걸 문제 제기하고 제기하고 있고 이 제기를 한다는 건 사실 주변에서 이걸 고발해도 괜찮다고 하는 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는 있고 그리고 피해자의 의식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저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굉장히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는 피해자들을 보고 그녀들이 정말로 너무나 정말 똑똑하고 영리하고 대처 능력이 너무 좋고 자기가 이 문제에 있어 되게 전문가라는 확신도 너무나 분명히 있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연대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이런 변화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페미니즘 됐을까요? 운동이 대중화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이제 온라인 페미니즘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고 2018년도 전후로 미투 운동이 미친 영향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뭐 청년 남성의 보수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 안티 페미니즘의 일부를 제외한 저는 나머지들은 그래도 성평등 의식을 고양된 어떤 측면이 여전히 있고 그들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같이 곁에 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놓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모들을 좀 보는 어떤 장면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안산 사건도 그 도움을 줬던 친구가 이제 다른 이성 남사친이었거든요. 남자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정말 굉장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쭉 역할을 조력인으로 했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희망적인 게 있네요. 그래도. 네. 우리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네, 희망적이니까 밝은 노래 듣고 갈까요? 네. 란님이 골라주신 밝은 노래. 밝은 노래. 지금 타이밍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요새 저의 그 알고리즘을 도배하고 있는 한 배우가 있어요. 그 오정세 배우님이신데요. 네. 너무 좋아요. 오정세 배우님 극기가 좀 잘생겨 보이는 지경에 이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팬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와일드싱이라는 영화를 저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지금 너무 보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보신 게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거의 본 느낌이에요. 그 최송곤이라는 가수로 나와서 부르는 네가 좋아를 한번 같이 들으면서 기분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웃겨서 좋아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처음 만났을 때는 다정했었지 해맑은 얼굴에 난 설렜어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내게 달콤한 인사라며 너의 얘기를 해줬지 세 번째 만났을 때 나는 알았어 너와 나는 같은 마음이라는 걸 네 번째 만났을 때 난 수줍게 내 맘 얘기라며 너는 손을 잡아줬어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웃겨서 좋아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해 우와, 우와. 나는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해 우와, 우와. 나는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해 우와, 우와.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네가 좋아. 좋네요. 역시 오정세 좋아요. 네.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랬지만 사실 웃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가슴이 막 답답해집니다. 우리 그 안산의 그 피해자분이 어쨌든 뭐 남사친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도 이렇게 지지도 해주고 뭐 이랬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고립감을 느꼈을 것 같다. 더군다나 경찰이 그렇게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냥 수사를 그냥 안 하는 이런 방식의 이런 것에서 얼마나 너무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막 많은 피해자들이 물론 옆에 조력자들이 있더라도 언제나 조력자들이 같이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혼자 싸우는 것처럼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럴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뀌어야 하는 건 사회 전체인데 사회 전체의 변화는 너무 더디고 그리고 사실 정부가 내놓는 어떤 대책이나 법 개정의 방식은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를 겪고 나서야만 사실은 이루어지는 방식, 그러니까 되게 선제적이지 않고 되게 종합적이지 않아요. 되게 분절적이고 되게 근시안적이고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산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사실은 이제 물론 지지해주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문제는 오롯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나의 문제라고 여겨지고 되게 고립감을 느끼거나 되게 무력하다고 느껴지고 이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 이런 상황들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되게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사건을 해결하는 경험을 하는 피해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목격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내 주변에 누가 피해를 경험했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참하고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해내고 그런 한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주변이 됐을 때를 가정하면서 좀 염두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올해가 강남역 그 여성혐오 사건의 그 10주기였잖아요. 네네. 10년 동안 이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여성 혐오냐 이런 게 많은 굉장히 주류적인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점차 이 여성 혐오 가 어떻게 범죄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10년을 지내오면서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변화는 있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이 드는데 그 10년의 시간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강남역
사건이 2015년도에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되게 많은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여성을 특정을 하는 타겟팅하는 여성을 혐오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의 양태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명명하기 시작한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명명된 건 이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판결문에 그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려진 거에 따르면 그때 당시 가해자가 신남성연대라고 하는 이제 구구 이제 남성 유튜브 채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집단이라고 본인을 계속 얘기했었대요. 폭행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왜곡된 여성에 대한 어떤 의식이 이제 이런 범죄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결문의 일부에 담겨서 여성 혐오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을 법적으로 고려하는 사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변화를 이끌을 수 있었던 건 이제 강남역 사건으로부터 이제 이어진 여성들의 이제 지속적인 많은 시민들의 어떤 문제 제기와 공분인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15년 강남역 사건이 나를 페미니스트로 변모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대단히 어떤 변화의 시점이 되는 계기는 분명히 맞았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특정한 구호가 위협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해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됐고 그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세력화된 여러 움직임들도 있죠. 이제 뭐 여성을 되게 단일 의제로 한 여성의 당 같은 정치 세력도 세력화되었고 2030 여성들이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제 피해자에게 연대하는 흐름들도 굉장히 일정 정도 구조화되었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액션 그룹들이 생겨났고요. 그런 변화들이 사실은 되게 페미니즘 이슈를 되게 다양하게 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많이 만들었죠. 너무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아까 그 편의점 그 사건 판결문에 그 문구가 담겼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언론에서는 그게 안 나왔죠. 안 나오고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언론에서. 사건이 막 그런 혐오 사건이 있어도 언론에서는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빼고 보도를 한다거나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 하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2심 판결문에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었다는 이제 약간 이런 내용으로 판결문에 이제 설시가 됐고 근데 이제 여전히 여성 혐오 범죄를 범죄화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는 통계도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타겟하고 여성 혐오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한 이제 통계 데이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 젠더 갈등에 되게 어떤 불씨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 되게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게 하려는 되게 각고의 노력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어떤 범죄의 형태로 모른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공중화장실이나 뭐 직장, 뭐 거리, 뭐 일상적인 공간에서 위협을 느끼는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협을 느끼죠. 위협을 느끼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신림동에서 이제 공원 살해 사건 또는 이제 공원에서 이루어진 강간 살해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그 등교를 하던
초등학교 선생님을 뒤에서 이제 가격을 해서 강간을 시도했고 현장에서 이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 저희랑 한국 여성의 전화하고 같이 공동으로 논의를 해서 슬로건으로 꼽은 게 뭐였냐면 성평등해야 안전하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원이든 길거리든 화장실이든 어디가 위협적이고 두려움의 장소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안전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 어떤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을 하거나 장갑차를 세우거나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성평등하면 안전하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로 타겟되지 않고 여성 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 성평등하면 되는 것이어서 사실 성평등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시도되고 교육이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여성 예. 예, 여성 도지사가 됐다고 뭐 예, 마치 아,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야 우리가 헌정사상 첫 강력. 그래요? 그게 말이 돼요. 헌정사상 첫 여성이 첫 아니 나 진짜 첫 여성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다가 이번에도 국무총리를 이제 한명숙 국무총리 이후로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를 지명을 했다고 또 오늘 기사가. 그래요? 그래서 네. 뭔가 네 달라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참 뭐가요? 추미애 경기도가 어떻게 보십니까?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제가 뭐 정치 분야를 되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그렇긴 한데 뭐 그 지방선거 있고 나서 그 손희정 선생님이랑 권기명영 선생님이 건송징악 그 팟캐스트 유튜브 이제 결과 실시간 방송 이런 걸 하셨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두 분은 이제 어쨌든 추미애가 그래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행보를 걸어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냥 여성일 뿐이지. 그냥 성별이 여성이다. 성별이 여성일 뿐이지.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그녀가 여성이라는 건 중요하긴 한 것 같고요. 뭐 좀 요구를 해야 저도 될까요? 경기도민으로서 네. 기대합니다. 그렇죠. 뭔가 자꾸 근데 이게 요구해야겠죠. 네, 뭐 이런 것 좀 해라, 이런 것 좀 하고요. 하자. 어떤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고, 그래도 뭐 법무부 그러니까 어쨌든 좀 뭐 디지털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는 되게 주도를 가지고 역할을 하려고 디지털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젠더 폭력 분야에 있어서 일정 부분 경기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의미 있거나 갈목할 만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정말 좋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음악 하나 더 들읍시다. 네. 우리 지아님이.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상드님이 키라라 음악을 하나 듣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예, 주제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위시 아니에요? 위시야? 네. 키라라의 위시입니다. 네. 키라라의 위시 듣고 오겠습니다.
키라라 음악 잘 듣고 왔죠? 그 상담소에서 지난 회차에서도 좀 얘기했었지만 어떤 개인의 피해를 이제 많이 듣는 곳이잖아요. 네, 듣게 되시는 곳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구조 계속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죠. 뭐 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뭐 또 사회 인식도 변화돼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상담소에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 어떤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올해 뭔가 할 수 있는 일, 올해 뭐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뭐 지난 회차에서 그 얘기는 하셨어요. 토론회 얘기도 하긴 하셨지만 그 외에도 네. 지난 회차에도 또 이번 회차에도 계속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국성폭력 상담소 이제 피해자분들이 상담을 하고, 그 상담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길어 올려진 것을 이제 가제로 삼고, 그것을 어떤 변화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제기하고, 이제 여러 활동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여전히 너무나 강고하게 변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이제 강간죄 개정의 문제이고, 그게 저는 올해에는 어떤 식으로든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22대 국회 이제 후반기인데, 이제, 저는 20대 국회, 21대 국회 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강간죄 개정 여러 발의안들이 있었지만, 지금 22대 국회는 사실 10명의 공동 발의 의원을 찾지 못해서 발의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안을 형성한 의원은 2명이에요.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 그다음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이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이제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 그다음에 진보당의 지금 이제 손솔위원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손솔위원이 굉장히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의 안도 아직 10명의 공동 발의자가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왜 발의안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이 법의 필요성보다 이것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입장들이 여전히 되게 강력한 힘을 발동시키고 있는 건데,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강간 사건이 7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10명 중에 7명은 강간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근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냥 법이 문제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게 더 심각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피해자한테는 있고, 상대적으로 가해자들한테 이게 법으로 만만치 않고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약간 변호사 법시장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많은 가해자를 전담으로 하는 로펌들이 생겼고, 비용이 막대하게 정말 들어가고, 가해자가 그렇게 비용을 쓰는 동안 피해자 또한 자기도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래서 정말 끝없이 법으로 법 만능주의에 정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법의 판단으로, 법의 해석으로, 법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모든 성폭력 사건이 정말 저는 약간 달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꼭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규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이 돼야 지금의 이 폭주하는 사법 만능주의의 어떤 제동도 걸리고, 다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의 역량도 높아지고, 상호 간의 성적 의사 결정을 되게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합의한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실행해 볼 수 있는
문화적 조건이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간제 개정이 정말 너무 필요하고 그게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너무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폭주하는 남성성이라고 하는 단행본을 만들었고 아직 3세를 찍지 못했어요. 갑자기 여기서 우울해지는 것 같지? 저번에 나오셨을 때 곧 3세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기 힘든 어떤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구매를 하지 않은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3세를 위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주년을 좀 맞이해서 무언가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폭주하는 남성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되게 다른 남성성의 실천을 고민하는 남성 페미니스트들을 만나는 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반성폭력 운동을 누구와 해나갈 건가도 저희의 좀 고민이고 그게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좀 되어서 그런 사업의 방향을 지금 조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성평등 가족부가 됐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네. 그리고 성평등 가족부의 초대 장관이 이제 원민경 장관님이시고 원민경 장관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젠더 폭력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변호사예요. 그래서 되게 현장에 대한 이해도 있고 피해자의 시선에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성평등 가족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관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성평등 가족부가 일을 잘 할 수 있게. 예. 사실 이제 성평등 가족부가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남성들이 역차별,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 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분야에서는 남성들도 처벌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약간 이런 주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청년 남성들을 만나고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원민경 장관이 주도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는 생각도 들고 여성 폭력 현장들에서는 성평등 가족부가 해야 되는 되게 많은 정책 과제들을 이미 뭐 서면으로도 전달해보고 여러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저희가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청취자들 중에 나는 피해자도 아니고 활동가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걸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 그냥 이전에 나왔을 때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누군가가 성폭력의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때는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분을 신뢰하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일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 피해자한테 미칠 영향들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더 놀랄 것도 없고, 특별히 더 반응을 해야 할 것도 없고, 그냥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을 그냥 묵묵히 옆에서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에 업로드되거나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좀 적절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그런 대응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후에는 다른 어떤 대응들이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긴 이야기 그리고 필요한 이야기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회에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은 올해 단원 FM이 경기도 성평등 기금 사업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3번 더 다른 활동가분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이주여성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분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안산 지역에 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도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번의 방송 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혹시 어떤 질문들이나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 단원 FM 앱에서 또는 저희 유튜브의 단원 FM 채널에서 또는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남은 3번에 한 달에 한 번씩 녹음을 할 활동가분들 모시고 녹음한 이후에는 오늘 나오신 란님과 그 나머지 3분의 3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공동체 상영으로 젠더폭력과 관련한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매번 그러니까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란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눈이 퀭해지셨어요. 네, 지금 밤. 네. 네. 자, 마지막 음악 듣고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란님이 정미주님의 노래를 추천해 주셨죠? 네, 7번 국도입니다. 네, 7번 국도 들으면서 저희는 54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 바람을 타고 어디든 날아볼까 저 파도를 따라 끝없이 떠나볼까 새로운 시간이 춤추는 이 길로 모든 것 잊고서 외로움도 다 잊고서 두 팔을 벌리면 날개가 돋아날걸 가슴을 연다면 쪽빛이 가득할걸 오늘을 잊은 채 내일도 접어둔 채 지금은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시간
길에 어디쯤 나고네 문이 있어 시간은 반짝이고 싱그런 노래가 들려올 때 그대와 나란히 그곳에 다다르면 시원한 술잔 가득 부딪혀 랄랄랄라 가는 건 몰라도 지도는 접어둔 채 내일은 저 멀리 근심은 접어둔 채 발길이 닿는 곳